안녕하세요. 한국퀴어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퀴어 영화제 기획단의 신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큐통 영상을 보시는 관객분들은 이미 그 영화를 관람하셨을 것 같은데요. 커런트 이슈 3, 지지하는 사람들, 에이즈 디바, 코니 도몬의 전설, 그리고 플레이백, 이렇게 두 개의 작품 관람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화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아래 소준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주입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길어가지고 커뮤니티 R이나 그냥 R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단체 소개 간단히 드리면 2012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만들어졌고요. HIV 감염인 청소년 청년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자조 모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HIV 에이즈 관련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활동하는 인권 단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열심히 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객분들도 조금 더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부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해소될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간단하게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두 편의 영화 보셨을 겁니다. 에이즈 디바 코니 노몬의 전설, 마치 슈퍼히어로물 제목 같은데 에이즈 디바란 작품 그리고 플레이백이란 작품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에이즈 디바는 간단하게 영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990년대 미국 LA를 기반으로 HIV 에이즈 사회활동을 했던 코니 노먼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백은 아마 한국 관객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1980년대 아르헨티나의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라델피 혹은 콜로 영화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그런 언더그라운드 쇼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특히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파운드 푸티지를 통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구성했는데 보통 이런 파운드 푸티지 이용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편집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소주님은 두 편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유진님께서 이제 슈퍼히어로 같은 뭔가 제목이나 어떤 그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진짜로 슈퍼히어로를 보는 느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는 내내 뭔가 고무적이었고 커런트 이슈 3 그 제목이랄까요?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지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들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동도 있고 뭔가 분노도 하고 뭔가 나도 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플레이백도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그냥 감상이 저도 궁금합니다. 플레이백도 사실 그 등장인물들이 슈퍼히어로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따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 80년대 초중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초반 시기에 계속해서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연 쇼를 보여주는 고통을 전복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 등장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HIV 에이즈를 다룬 특히 초반의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슬플 수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떤 영화 위어 히어라는 영화를 보고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에이즈 디바의 플레이백을 이번에 좀 보면서는 이 역사가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기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처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백도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두 편이 코니 노먼 그러니까 에이즈 디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런 사회 활동들, 운동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은 플레이백은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인물들의 대화라든지 그런 움직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심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주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두 편의 작품들이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봄으로써 지금 현재 작금의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커런트 이슈의 그 섹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보신 관객분들은 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영화를 이해하기 쉽게 혹은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완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에이즈 디바는 1990년대 LA의 액트업이라는 단체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냈던 코니 노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9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80년대 초반에 이미 게이 캔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 혐오와 에이즈, HIV 에이즈와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이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라든지 또 그런 예방, 인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자의 감염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요양들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쉬쉬를 했었어요. 감염이 600명이 넘어갈 때까지 아마 6건 정도의 기사만 날 정도로 굉장히 언론에서도 쉬쉬를 했었고 83년도에 에이즈라는 용어가 처음 명명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에이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쉬쉬하고 정책적인 기반도 마련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액트업이라는 단체가 결집이 되게 됩니다. 87년도에 액트업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80년대, 90년대 내내 그런 열악한 상황 속 HIV, 에이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의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액트업이 지속을 하게 됩니다. 커니 너먼이 97년도에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 그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주님도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HIV, 에이즈 그런 이름조차 없었던 80년대에 처음 이름을 가졌던 게 게이 캔서, 게이들의 암 아니면 게이 디시즈 해가지고 게이들이 걸리는 질병 이렇게 이제 이름이 처음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엄청 가세지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다른 퀴어 정체성의 HIV 감염인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본 어떤 영화에서는 이제 동료들 내 주변의 게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죽어가는 거 모습을 봐야만 했고 실제로 떠나보내야 했고 누구보다도 또 그래서 그 게이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들이 간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이렇게 시도하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번 에이즈 디바와 플레이백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또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영화에서 보면 또 남성 동성애자들이 좀 취약한 질병으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이렇게 아파하거나 그랬을 때 또 엄청나게 큰 연대를 했던 집단이 또 레즈비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즈비언들의 어떤 연대 그리고 퀴어들이 서로 서로를 돌보고 지켜나가는 연대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것에 또 이제 한 축에
이제 말씀해주신 액터업이라는 단체가 죽음으로 떠나간 내 동료의 그 유골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백악관 그 담장 그 철창에다가 뿌리는 투쟁까지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죽음이 가까웠고 굉장히 절실했고 힘들었던 시기가 딱 이 에이즈 디바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좀 에이즈 디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게이 커뮤니티에서의 그 소위 뭐랄까요 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동성애자 그룹이 주되게 있었고 좀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크기 힘들었던 계속 배경도 있었는데 코니 노먼은 이제 스스로를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얘기하고 트랜스섹슈얼이자 HIV 감염인이라는 적극성을 당당히 얘기하면서 본인 입으로는 좀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모두에게 리더가 됐던 그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8, 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은 단순히 또 그런 HIV 에이즈가 발견된 그 초기 시기라는 거에 더해져서 그 당시 그 국가의 그 시기와 장소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또 그 주류 소위 주류로 불려질 수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었을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액터의 아마 슬로건이었던 것 같은데 침묵하지 말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에서도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코니 노먼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땐 내지만 또 굉장히 그 커뮤니티 내에서 액터 내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니 노먼 인물 자체에 대해서 소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화 보시면서? 그 코니 노먼을 이제 회상하는 이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용 중에 그런 회고가 있잖아요. 분노함을 동시에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아주 강한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미국 사회에서의 뭐 예를 들면 선주민이 있을 수 있고 원주민이 있을 수 있고 그 선주민이나 원주민 그리고 뭐 이주민 이런 다양한 그런 정체성 더해서 이성의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지적도 코니 노먼은 주저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연합 간의 권력에 대해서도 통찰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권력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통찰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통찰 속에서 뭔가 연대할 수 있는 감각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코니 노먼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 네, 그렇게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액트업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 당시에 그 의료적, 정책적, 또 법률적, 또 사회 인식적인 고충 속에서 목소리를 냈던 액트업의 활동들, 그리고 그 안에서 코니 노먼이 했던 활동들은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이고 아까 소준이 말씀하셨듯이 통찰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백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군부 독재 당시에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에이즈 위기를 간접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성소수자 LGBTQ 정책에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트랜스젠더 권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WHO나 기타 관련된 단체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인식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인식도 조사 그런 거 하면은 성소수자 반대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3 넘게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미 성소수자의 친화적인 이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한국 사회랑 조금 상반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83년도 이후에 이제 VHS 비디오 촬영 기술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푸티지를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당시 83년도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그 아르헨티나에 도래한 시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천주교나 기독교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모든 남미 국가들이 그렇듯이 강한 국가였고 그 안에서 1900년대에는 굉장히 성소수자의 탄압적인 정책들이라든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1976년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 독재가 아르헨티나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극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84년도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게이바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플레이백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가 도래를 했지만 그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 그 영화 속에 라델피나 콜로나 그의 동료들이 목소리를 냈듯이 코니 너머니 목소리 사회운동을 했듯이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었고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아르헨티나가의 LGBTQ 정책과 인식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역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2009년도에 이제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12년도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법률까지 나오는 등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포괄적인 사별금지법도 제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초기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플레이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백 보면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이즈드 변화, 플레이백 두 작품 모두 서구권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들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서구권과 비교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소주님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적 상황은 아무래도 미국과 아르헨티나라는 다른 면면들이 실제로 있었고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88년도에 88 올림픽이라고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전해인 87년도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소위 에이즈 예방법이 아주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주 공포, HIV 에이즈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에이즈 이퀄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속에서 되게 올림픽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법은 굉장히 통제하고 감염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금은 2000년 중반에 법이 한 차례 개정이 돼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통제와 감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HIV 감염인이 사는 곳에서 다른 곳에 이사 가면은 관할 보건소에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될 정도로 그 통제와 감시 관리가 되게 심각했던. 또 얘기를 해보면 네, 한국은 1985년도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제 HIV 감염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때는 그 예방법이 에이즈 예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 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테니까 올림픽이면 그러니까 에이즈도 막 들어올 거라는 어떤 외국인과 에이즈가 외국인을 통해서 막 한국에 막 들어올 거라는 그런 어떤 혐오에 기반한 공포가 또 같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동성애 청정국가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동성애도 마치 한국에 없었는데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막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문란함을 공격하는 뭐 동성애 혐오와 HIV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편견이 아주 가득한 과거를 한국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을 통해서 에이즈가 한국에 퍼진다 막 이런 공포를 확산하는 기사가 날 정도였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도 사실은 같이 거기에 더해져 있었던 걸로 저는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먼저 활동한 활동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때는 얼마나 그 공포 조장과 실제로 그 공포가 어떻게 실제했는지를 보면 그냥 목욕탕만 가도 그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는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 대중의 공공의 공간에 포스터가. 그럴 정도로 그냥 곳곳에서 HIV 에이즈는 걸리면 죽는 거고,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뭐 키워드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막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랬던 시기였던 거죠. 에이즈 디바랑 플레이백에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HIV 감염인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성소수자 운동의 의제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HIV 감염인 운동이 따로 있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따로 있고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분리될 수 있는 건 좀 저는 에이즈 디바와 플레이백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에서 상황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가 느꼈었던 글쎄요 성소수자 운동이 이제 커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닌가? 2010년대 정도 초반에서도 성소수자 운동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가 HIV 에이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랑 엮지 마라. 우리를 공격할 때 에이즈를 쓰지 마라. 약간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한국 쪽 상황을 말씀드리면 성소수자 운동의 발달과 성장이 뭔가 HIV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HIV 감염인 커뮤니티 있다 얘기할 텐데 그런 성장과 좀 연결돼서 같이 성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R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HIV 감염인 당사자 회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소수자 속에 또 소수자다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나는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사회의 편견과 어떤 혐오, 낙인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또 소수자가 돼요. HIV 감염이라는 어떤 소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소수자 운동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좀 커다랗게 보이던 메시지가 에이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이 없으니 혐오의 도구로 쓰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자주 보였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이자 HIV 감염인인 피어가 나는 그럼 누구랑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누구에게 말 거는 게 편할까? 아니면 나는 여기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그때부터 좀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은 변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HIV 에이즈는 성소수자의 의제로서 같이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과거보다 확실히 입장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제 성소수자 정체성과 HIV 감염인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 갈 때는 성소수자 정체성만 가지고 여기 갈 때는 HIV 감염인 정체성만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HIV 감염인이 성소자로서 뭔가 꾸준히 뭔가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살아내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비감염인 성소수자들의 어떤 계속적인 성소수자 운동으로서의 고민을
견지해오고 계속 그 고민을 멈추지 않고 가져갔던 게 어쩌면 지금의 변화,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HIV 에이즈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의제다. 우리는 동료다.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같이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니 성소수자 운동 커뮤니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 에이즈 혐오가 아주 강하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직도 이제 에이즈는 나랑 관련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성소수자까지는 괜찮은데 HIV 감염이는 안 돼라든가 내 친구로서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온전히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에이즈 디바랑 플레이백 같이 본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계속 저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주님 말씀에 굉장히 깊이 있는 공감을 하고 특히나 뭐 사회적인 인식 상황 속에서 그 소수자 속의 소수자 말씀하셨는데 영화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코니 노먼 역시 이제 트랜스섹슈얼 정체화한 당사자이기도 함과 동시에 HIV 감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영화 속에서도 보여져요. 그래서 트랜스 여성의 경우에 남장하고 에이즈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데요. 이런 교차성 문제는 뭐 단순히 뭐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나 뭐 혹은 뭐 그 외에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또 HIV의 감염 당사자가 합쳐질 경우 교차할 경우에 더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에이즈 디바 속 이제 코니 노먼은 이제 액트업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그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플레이백의 라델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연인인 이제 콜로와 함께 라피아프 클럽에서 이제 안식을 삼고 기반을 삼아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쇼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커뮤니티 R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에이즈 운동에 있어서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떠한 부분 현황이 있는지 어떠한 단체들이 있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R처럼 이제 HIV 감염인 자존 모임이 그동안 꾸준히 존재해왔고 뭐 어떤 모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그 HIV 감염인 당사자 커뮤니티가 꾸준히 존재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저희 이제 청소년 청년 HIV 감염 커뮤니티 R 말고도 KMP 플러스, 그러니까 한국 HIV 에이즈 감염인 연합회가 있어요. KMP 플러스라는. 이것도 KMP 플러스에 소속되어 있는 R 외에도 뭐 다양한 밴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HIV 감염인 이제 당사자 자조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에이즈 디바의 코니 노먼이 이제 스스로 이제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기존 어떤 동성애자 권력에 조금 균열이 필요하다라고 초반에 조금 그런 장면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백에서도 드래퀸 성별 미분법을 굉장히 부셔버리는 모습의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뭔가 한국 에이즈 운동의 커뮤니티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남성 중심,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에 취약해서 숫자적으로는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트랜스젠더 HIV 감염이나 뭐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뭐 여성 HIV 감염이나 남성 동성애자가 아닌 다른 정체성의 특히 그것이 퀴어일 때 함께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이렇게 모두가 좀 함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코니 노먼처럼
누구나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한국 그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좀 다각적인 어떤 시도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게 어느 한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과제로서 좀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얘기가 나와서 이제 HIV 감염인이자 성소수자이자 때로는 트랜스젠더이기도 하고 다양한 퀴어들이 사실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인 건데 성소수자 운동에서 너무 중요한 건 사실 프라이드잖아요. 자존감, 자긍심. 근데 이 에이즈 디바와 이제 플레이백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 들었던 거는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우리의 운동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강하잖아요. 강한데 때로는 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없고 이 프라이드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 R 회원 중에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소수자 속의 소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프라이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점유할 수 없는 퀴어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우리 곁에. 그래서 예를 들면 퀴어이면서 굉장히 가난하거나 아니면 퀴어인데 또 내가 너무 소수 정체성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퀴어이면서 HIV 감염인이어서 뭔가를 박탈당하는 경험이 더 많다거나 그랬을 때 이 모두를 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프라이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토니 노먼의 통찰력, 이 원주민, 선주민과 이주민의 어떤 관계나 권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코니노마. 그리고 그 이성의 중심주의나 코니노마는 그것도 가부장제까지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연함 간의 권력의 관계 이것까지도 좀 통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지금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너무 지금 이 퀴어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때 꼭 반드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내세우는 이 프라이드가 내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 동료 키워드가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까지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소주님의 고민이 우리 영화를 본 모든 관객분들의 고민이 될 수 있고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주님 그런 커뮤니티의 상황들이 이제 결국 이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꼭 가부장제는 아니더라도 남성 동성애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부분들 들으니까 정말 더 개선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대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플레이백 같은 경우도 봐도 서로 이제 그 클럽 내에서 다양한 연대의 의식 그것들이 목소리를 발현됨으로써 결국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LGBTQ 성소수자의 친화적인 인식적으로나마 정책적으로나마 다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의 의미를 저희 모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이즈 디바 속에 이제 코니는 이제 액터 기반으로 해서 HIV 에이즈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법률적인 보장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백도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클럽에 대한 티켓 값을 이제 병원 지원금 아마 HIV 에이즈 그 감염인들을 위한 병원 지원금, 병원 입원금으로 아마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장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소주님과 같은 많은 활동가 분들이 목소리를 냄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런 정책들 혹은 뭐 법률들 혹은 의료적인 부분들도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관객분들이 조금 더 영화를 보고 생각할 지점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에이즈 디바 속의 허니 노먼의 투쟁 그리고 액터의 투쟁은 의약품
HIV 치료제와 어떤 의료적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거였고, 플레이백에서도 그 티켓 값을 병원비로 후원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후원도 같이 하자는 동료의 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실제로 됐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HIV 감염인이 HIV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은 이제 가격 면에서 아주 그 건강보험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건강보험 제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뭐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싸움이 제가 알기로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지구적인 노력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에 아까 그 87년에 제정된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제정된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소위 에이즈 예방법에는 제19조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 R은 이제 HIV 에이즈 네트워크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의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HIV를 타인에게 전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이 이제 굉장히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고 그 죄인으로 만들고 범죄화하고 이러는 법이거든요. 가정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 19조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가정을 해보면 제가 이제 HIV 감염인이고 비감염인 파트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 비감염인 파트너에게 미리 HIV 감염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전에 그리고 이게 성관계 후에 실제로 HIV가 전파되지도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19조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콘돔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미리 말도 다 하고 그리고 전파도 안 됐고 해도 감염인의 섹스에서 콘돔이 사용이 안 됐으면 감염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19조인 거죠. 그래서 정책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좀 변화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은 HIV 감염인을 처벌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범죄화하는 19조 폐지를 비롯해서 감염인에 대한 비범죄화의 어떤 정책과 그 법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인 지표 조사라는 게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에 따르면 그 내적 낙인이라는 단어를 저희 HIV 에이즈 운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데 HIV 감염인이 스스로에게 죄를 묻고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그리고 자책하고 너는 이거 못해.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HIV 감염인의 경우에는 더 자살 시도율 포함해서 위험성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또 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20, 30대 HIV 감염인의 인식 실태 조사라는 연구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을 강화하는 죄인으로 만들고 이러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절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 19조처럼 처벌하는 조항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물론 추세는 비범죄와 경범죄와 이런 추세를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HIV 감염인에 대해서 비범죄화하는 운동을 그리고 정책적 법률적 변화를 좀 기대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HIV 치료제의 접근성은 좀 높은 편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의료적 차별과 진료 거부가 또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그렇듯이 HIV 감염인이 HIV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HIV 때문에만 아픔을 느끼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감기도 걸리고 치과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골절이 생기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내시경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HIV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은 높다고 치더라도 그런 다른 과목의 진료에 있어서는 너무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안 됩니다. 뭐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또 있었어요, 최근에는. 다른 병원을 가라든가 아니면은 수술 일정이 있으면 비감염인들 먼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일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뭐 치과 진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 없는 조치일 수 있는데 막 김장할 때 쓰는 비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바리바리 가지고 그 의자를 다 씌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또 의사가 마치 우주복처럼 그렇게 다 막 입고 와서 치료를 한다고, 그 과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의료 차별이나 진료 거부가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료적 정책, 그 차별에 좀 차별을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적인 변화도,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핏 뭐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잘 HIV 에이즈 정책이 잘 의료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염인에 대한 어떤 낙인,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어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범죄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견 혹은 인식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차별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가야 될 그런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관객분들은 이런 두 작품 보셨고 또 이 영상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비감염인일지라도 조금 같이 목소리 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저도 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뭔가 감염병에 대한 인지라든가 이해가 높아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과 혐오, 그리고 어떤 공포랄까요? 이런 그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감염병을 둘러싸고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나를 감염시킬 누군가를 상상한다든가, 마치 국가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듯이 감염인으로부터 비감염인 건강한 국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그래서 피해와 가해의 구도로 상상하기가 조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감염병을 둘러싸고 우리로서, 진짜 우리로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 그리고 퀴어 커뮤니티에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코니 노먼 에이즈 디바, 우리 에이즈 디바 코니 노먼의 말처럼 첫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것 같아요.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에이즈 디바의 말처럼 분노하겠다라는 다짐 플러스 이제 플레이백에서의 그 어떤 그 공연과 쇼로 연대하고 뭔가 그런 죽음이나 아픔의 고통을 전복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좀 히어의 어떤 그 있잖아요. 무엇이든 다 재밌게 만들어버리는 능력. 물론 안 그런 히어들, 예를 들면 저같이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쨌든 플레이백에서 본 것처럼 연대하고 뭔가 좀 즐겁게 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커뮤니티 아래 그 HIV 감염인 회원들이 나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야, 나는 차별받는데 소수자들 사이에서 또 차별받아,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같이 그냥 동료로서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작년도에 그 이태원 클럽발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사회 기저에 있는 또 혐오 같은 것들도 가셔야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소진님 말씀대로 같이 연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분노해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같이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영화 다시 보고 싶기도 해요. 이 영화 두 편, 에이즈 디바 코니 노먼의 전설 그리고 플레이백은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퍼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작품 이외에도 다채로운 퀴어 영화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객분들 안녕히 계세요.